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인데 개업공개사 등은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우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개공 등 이렇게 적어놨고요.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개공 등 해서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 주식이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프린터 31번에 있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시험에 출제됐을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이걸 구분하는 거 31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1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인데 거기에 맨 위에 법 제29조에 보니까 개공 및 소공은 보조원 X입니다. 맨 위에 211페이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건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보조원에게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공, 소공에게만. 212페이지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인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 요건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요. 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에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이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선관주의 의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 판례가 지금 213부터 해서 맨 밑에 4개 있고요. 그 213페이지 맨 밑에 4개 있는 거 1번에 보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그리고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여기 지금 1번에는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이니까 또 다른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게 그게 뭐냐면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된다. 근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 보면 등기필 정보는 거의 확인은 안 해요. 아직도. 제가 현업에서 연수교육 다니면서 계속 강의를 했는데도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확인 잘 하고 있어요. 현업에서. 등기필 정보는 현업에서는 주로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하니까. 근데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남은 물건 팔아먹어서 문제가 되면 손해가 발생했으면 개업공개사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 확인 안 했으면. 근데 다른 분들은 등기필 정보를 확인 아무도 안 하는데 저 혼자만 가져오라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짜증내요.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던데 너는 왜 이렇게 별나게 하냐. 그게 힘들더라고 그런 게. 그 결국 망했잖아요. 저는 못하고. 너무 참 법대로 하면 망하고 또 그렇다고 대충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슬기롭게 그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여러분들 이제 현업에 나가서 그걸 잘 판단해 봐야 돼. 너무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은 못해요. 공부할 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몰라야 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시험 보고 나면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잖아요. 학개론에. 위험하게 해야 돈은 많이 벌죠.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214페이지 비밀준수. 시험에는 기본윤리 중에서는 비밀준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 법 제29조 2항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등이기 때문에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도 마찬가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등입니다. 등.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 해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X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이 법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말한 거는 그건 비밀이라도 말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집 살인사건 났다 말해도 상관없다고요. 살인사건 난 거 비밀 지켜달라고 해도 확인 설명해야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말해도 비밀 준수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또 민형사 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거짓말하면. 그때는 말해도 됩니다. 진실이라면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 그 다음에 폐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죠. 건물을 떠난 후에도 또한 준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저도 이걸 중개업을 해보니까 비밀을 그 집 구경하러 가보고 그러면 혼자 사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 살더라 이런 거 소문내고, 물론 그게 비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비밀은 직원들 비밀도 지켜줘야 되고 손님들 비밀도 지켜줘야 돼요. 그 자꾸 말하다 보면 결국은 그 비밀이 그 내가 말했다는 걸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된다고, 결국 돌고 돌아서. 그러면은 신뢰가 깨지겠죠. 그 집에 남은 집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사는지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이게 아파트 가기는 굉장히, 다른 남자들은 문도 안 열어준다더라고. 여자 혼자 있는, 보통 낮에 여자 혼자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전화하고 제가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저보고는 다 오라고, 거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 당연히 괜찮지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혼자는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노력했어요. 남자들은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 뭐 밤 11시 됐는데 젊은 여자분이 아저씨 와서 전기 담아 좀 갈아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혼자 가면, 제 친구가 그랬거든. 속초에서 혼자 갔다가 고쳐주고 새벽 2시에 집에 갔다가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그 살지 왜 왔냐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세는 중개 안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비밀 준수 영원히 지켜야 되고요. 위반하면 215페이지 맨 밑에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 누설하면 215페이지 맨 밑에. 다만 216페이지 반의사불벌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216페이지 반의사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의 216 맨 위에 양가로 2번.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하고는 달라요. 친고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 못해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조바이오 신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악마라고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 받다가 뭐 판결도 나기 전에 돌아가셨죠. 그거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그런데 살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거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 보니까 그 서울의 소리가 그 녹음 김건희 여사 녹음을 한 거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거든요. 대화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했더라고요.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민법상 뭐 성명권 침해라든지 민사상은 될 가능성이 많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1억 청구했더라고. 1억 청구하면 아마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주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청구한 대로 다 주라고는 안 하죠. 법원에서는 항상 일단 높게 청구는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받으려면. 저도 반의사불벌죄로 한번 제가 형사사건, 민사사건 딱 한 번씩 소송을 해봤어요. 공부하려고. 직접 소송을 해보면 공부가 엄청나게 되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직접 실무를 소송해보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보지는 않고 직접 소송은 해봤어요. 제가 뭐 지금 카페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댓글로 여자만 밝히고 강의도 못하는 게 돈만 밝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한 20개 달았더라고. 이상하다. 이게 한 개는 그럴 수 있죠. 학생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20개를 집중적으로 계속 아이디 바꿔가지고 단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했어. 허위사실 유포. 제가 뭐 여자 밝힌 적도 없고 돈 밝힌 적도 없으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했더니만 나중에 아이디 추적하니까 학원 원장, 우리 학원 원장님 아니고 우리 학원 원장님이야 돈 잘 주는데 그때 옛날에 한 4개 학원을 같은 원장님이 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8개월 동안 강의하고 그래서 돈 혹시 언제쯤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논 팔아줄까 이러더라고. 논 팔아줄까 이 말은 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소송을 했더니만 그렇게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밝혀져 가지고 검사가 오라더라고. 그래서 합의하라더라고. 합의금 500만 원 주고 돈 월급 다 주고 합의금 500만 원 달라 했더만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금 500만 원까지 받고 고소 취하했어요. 반환사 불벌죄니까는 처벌 안 받겠죠. 그리고 나니까 새벽 3시에 숨소리만 들리고 전화 계속 한 1년 동안 시달렸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 안 줘도 절대 이제 소송 안 하고 달라 소리도 안 해요. 너무 그 고통받아가지고 그게 법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추적하니까 전부 공중전화야. 시중에 있는 공중전화. 그 사람 집 근처에 공중전화더라고요. 서울의 미아린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더라고요. 방길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끊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자, 반의사 불벌죄.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만약에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진실대로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진짜 뭐 여자도 밝히고 돈도 밝히고 그런 진짜 그랬다. 그걸 진실을 진실대로 올리면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명예훼손은 진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이라 하더라도 처벌받고 진실이 아니면 가중처벌받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괴롭히려면은 폭탄 문자 보내면 돼. 그 하루에 200개씩. 저한테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 진짜 미치겠더라고. 카카오톡 한 100개 와요. 계속 뭐 사진 하나 보내고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그냥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줬더니만 강의 들었다 해서 가르쳐줬더만 나이는 79세라더라고. 근데 남자분인데 너무 심심하다고 하루에 한 100개씩 계속 카카오톡 보내니까 미치겠더라고. 그걸 막 열어볼 수도 없고 안 열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 계속 안 열어봤어. 이제 안 열어보니까 안 보내더라고. 열어보니까 뭐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 밤 12시 넘어서 카카오톡 온 걸 제가 늦게 자니까 열어봤더니만 막 2시고 3시고 막 계속 보내더라고요. 지금 나이는 많은데 혼자 심심하다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안 보면 되잖아. 남한테 공공연하게 적시한 건 아니잖아. 한 사람은 자기한테만 보낸 거니까 문자든 뭐든 그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괴롭기는 엄청나게 괴롭더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와이프는 네가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밤늦게 하냐. 분명히 뭔 죄를 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미치겠더라고 진짜. 자, 금지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다. 시험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인데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X 금지행위 아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문구점을 운영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시험에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문구점을 운영하는 거 금지행위다. 아닙니다. 겸업해도 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토지나 건축물 이런 걸. 왜 안 되냐 하면 중개하려고 개업했으면 중개 소개를 하라는 이야기.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 장사하지 말고. 그러면 매매를 업을 하면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시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그 동네 시세를. 그럼 싼 물건만 샀다가 팔고 되팔고 이렇게 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를 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우리 프린트 지금 11번 프린터를 지금 그대로 칠판에 적고 있습니다. 11번 프린터에 보면 교환업, 임대업 X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러면 교환업이나 임대업의 X라는 말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도 된다는 뜻이죠. 금지행위 X 아니다. 금지행위는 못하는 거고 못하는 게 아니다. X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임대업 못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따봐야 소용없잖아요.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 매매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안 됩니다. 무등록업자와 협력이라는 것은 알면서 하는 거 안 됩니다. 알면서 모르고 하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과거에 중개 보수, 옛날에는 수수료라고 불렀죠.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징수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시험에 이게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 중개 보수 외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금을 한 양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했다. X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저촉되므로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해봤어요. 현업에서. 그랬더니만 그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옆에 중개업소에서 막 항의 전화 오더라고. 왜 안 받냐? 우린 다 받는데 네가 뭐 부처냐? 예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왕따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받아보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과감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원룸 하면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법정 보수가 40만 원짜리 하면 주인들은 한 3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보통 그 30만 원 통장으로 입금시킨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10만 원만 주세요 하니까 다른 이제 중개업소에 가서 그 사람 이야기했나 봐. 건물주니까 저 중개업소는 10만 원밖에 안 받던데 이러면서 하니까 거기서 전화 왔더라고. 왜 안 받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받기는 받았어요. 어쨌든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받더라도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주면 받아야 되죠. 그래서 현실하고 시험에 나오는 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된 거짓말 행동,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안 됩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은행하고 청약 유인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진실대로 다 말하면 계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간 그 뭐 하여튼 긴장감을 조성해야 되고 손님들 막 기다리고 줄 서가지고 있다 할 사람 많다는 식으로 취지로 이야기해야지. 내일 와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해요. 빨리 가계약금. 그래서 막 전부 다 가계약금 걸으라고 그래. 이거 빨리 지금 먼저 잡아놔야 된다. 지금 다른 사람 할 사람 뭐 엄청나게 많던데 빨리 가계약금이라도 걸으라고 해야 되나. 가계약금 거는 순간 끝이에요. 그랬다면 가계약금 못 돌려받죠. 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은 소송 판례가 별로 없어요. 뭐 얼마 100만 원 이하 걸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소송하면 소송비 더 들잖아요. 그래서 가계약금도 가계약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민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엄청나게 가계약금을 많이 걸으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계약을 안 하니까.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요 4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종합청약저축통장, 그 다음에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주택상한사채, 철거민 증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저도 옛날에 청약통장 뭐 8천만 원까지 준다고 한 거 봤어요. 청약통장
전국에 어디든지 넣으면 당첨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공공 아파트 이런 거는 일반 분양이 한 15%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당첨되려면 한 30년 정도 넣어야 되더라고. 전국에 서울에 어디든지 다 되려고 하면은 한 300번 정도 들어가야 어디든지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거 안 됩니다.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 대리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임대업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임대사업자면 의뢰인한테 임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손님 집 구해달라고 온 사람한테 우리 집 해라 이렇게 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직접거래라서. 그러면 임대업은 가능한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을 받아야 된다고, 세입자를.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학원 다니고 다 옆에 개업공개사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장만 직인 명판이라더라고. 명판, 현업에서의 명판. 명판이 뭐예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누구 해가지고 그걸 명판이라고 부르더라고. 현업에서. 명판 도장만 찍어 다 해놓고, 도장만 찍어도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은 증거는 도장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럼 손님이 네가 다 해놓고 도장만 거기 가서 찍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판사한테 가면 뭐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때 거기 가서 다 하고 도장 찍었는데. 이렇게 흥분 안 하고 그냥 차분히 말하면 된다고요. 판사들은 그 말하는 거 심리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거짓말을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런 걸. 흥분할 필요 없어요. 흥분하면 손해예요.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근데 현업에서 저도 군포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막 한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뉴타운인가 뭐 경기도에도 뉴타운 비슷하게 뉴타운이라고 불렀어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한 3억, 빌라 같은 게 이런 게 3억, 지분가 그러니까 한 10평, 지분은 10평도 안 되잖아요. 30평이라 해봐야 빌라 같은 거 10평도 안 되는데 평당 3천만 원, 그러니까 3억 정도 했어요. 그때 샀던 사람은 3분의 1 토막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도 안 됐어요. 지분 가격이. 그때 김문수 말 듣고 했던 사람은 손해 엄청나게 봤다고요. 어쨌든 거기 시세가 3억인데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8천만 원에 팔아달라 하더라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시세가 얼마라는 걸 설명해야 돼. 8천만 원이면 지금 어르신 3억 정도 하는데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꼭 8천만 원에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알려줘야 돼. 원래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바로 계약하자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 제가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애인 명의로 바로 사버리더라고. 우리 사장님,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는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뭐 애인은 꼭 이성이 아니라도 돼요.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협력자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죠. 명의 빌려주고 뭐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럼 직접 거래 아니잖아요. 서류상은 애인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없잖아요. 근데 애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예. 배우자 명의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배우자 명의인 거 알면 그 의뢰인들이 가만 안 있겠죠. 이거 완전 쏘갔다 사기꾼들이라 하고 난리 나고 골치 아파요. 피곤해요. 또 최근에 판례 배우자 명의로 해도 되는데 오로지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직접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경우는 직접거래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오로지 명의만을 직접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을 뿐 실질적인 자금 지급 등은 모두 개업공개사가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거래로 범위 상당하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A는 명의는 딱 잡아떼면 되잖아요. A는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배우자는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돼 있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A는 사랑 안 한다고 하면 돼. 두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직접거래 안 됩니다.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는 안 되는데 일방대리는 됩니다. 쌍방대리는 안 되고 일방대리는 된다. 민법에서 민법 시험에 쌍방대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할 겁니까? 민법 시험에 쌍방대리 된다 안 된다. 상황 따라 틀리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그냥 아무런 상황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면 무조건 답이 없음 할 수는 없고 한 개 골라야 돼. 하나가 답이 있어. 그럼 뭐냐고요?
안 된다죠. 원칙 안 된다. 원칙을 말해야 돼. 예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그 시험 풀 때 요령이 아무 말 없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면 원칙을 일단 골라야 된다고, 예외를 골라야 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안 되잖아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말하라고 아무 말 없이 물으면 극단적인 예외를 생각하고 답하지 마시고요. 민법도 안 됩니다. 원칙은. 물론 예외적으로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예외 없이 안 됩니다. 쌍방대리 절대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됩니다. 일방대리. 대리는 민법에서 사적자치, 임의대리는 사적자치를 확장하기 위한 거고 법정대리는 사적자치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민법에서. 그래서 일방대리는 되지만 쌍방대리는 안 된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거 안 됩니다. 미등기 전매를 했는데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프린터 11번에 보면 마지막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매무수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관직상투, 시공시, 프린터 11번에 이렇게 돼 있죠.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분여회,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동대표 이런 분들은 자격증도 안 땄을 수도 있고 등록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요. 행정처분은 9번까지만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9번까지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9번까지.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 아니고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용인에 이게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용인 같은 데는 아예 입주 분여회에서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분여해서 다 발급을 했어요. 자기들 올려달라는 대로 시세 매물 올려주면. 그래가지고 분여회원들한테 그 인증서 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럼 자기들 올려다. 그래서 용인이 가장, 제가 볼 때 수도권에서 이 거품이 가장 많이 끼는 데가, 용인 사신 분들한테 있으면 죄송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용인이 난개발이 많이 돼 있고, 동백지구 말고는 다 난개발이죠. 수지 같은데, 수지지구 이런 데는 난개발이에요. 도시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고요. 수지 때문에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수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수지 때문에.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도시계획법 옛날에는. 근데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적용이 됐어요. 근데 수지가 비도시지역이었다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국토니까 전국토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그 전국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지금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토이용관리법이었어요. 국토를 이용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는 저 가평, 청평 가다 보면 산꼭대기까지 전부 다 집 다 지어놨어요. 지금은 못 짓습니다. 근데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토이용관리법이었다. 계획이 없었어요. 그 수지 난개발 때문에 생겼으니까 수지 투자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내려가면 그런 도시가 더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이렇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밑으로 우리 내놓지 말자, 뭐 분여회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도 옆에 아파트 비싼데 왜 우리는 뭐 싸게 내놔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담합하는 거 다 해당됩니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지금 우리 책에 엄청나게 내용이 많은 걸 다 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231페이지까지. 23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그 지금 뭐냐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거기 5가지 있네요. 231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이거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특히 아파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좀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지금 232, 23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이 세 개입니다.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 세 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234페이지 맨 밑에 세 개 나와 있잖아요. 1, 2, 3. 자, 그러면 이거 프린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절차 지난주에 프린터 내드렸어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하고 같이 밑에 있는 거 오려가지고 이 책에다가 붙여놓으세요. 풀로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붙이면 됩니다. 235페이지 양가로 2번 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통보 이런 일을 합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법에는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한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 그냥 맞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위탁을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양가로 4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양가로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제가 한번 전화해 봤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국부동산원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직원이 엄청나게 귀찮아 하더라고.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지금 분여에 와서 자꾸 높게 가격 올려달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좀 가서 조사 좀 해달라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 했다고. 예, 보세요. 1번 보세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인적사항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와서 지금 부동산 와서 우리 거 1억 비싸게 내놔라 이렇게 강요해도 인적사항 모르잖아요. 피신고인이 신고당하는 사람이죠. 인적사항까지 제출해야 돼요.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2번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돼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이걸 제출해야 된다. 6번 신고센터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밑줄 치시고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236페이지 어떤 경우 종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인이 신고 보완 요청했는데 보완하지 않는 경우, 3번에 보면은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4번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는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단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서. 8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터 40번에 12번에 있습니다. 양가로 9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10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매월 10일까지 우리 프린터 40번에 13번 40번에 13번에 있죠. 요거 절차 프린트 내드린 거 보시고 금방 읽은 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금지행위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확인 설명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